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11월 3일입니다. 네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 네. 참 희한한 게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임이 그렇죠. 예,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네.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요. 배웠잖아요, 일단. 배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배움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오, 사회가 잘못됐다, 라는 지금의 것을? 어떤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면 배워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학생 운동이 좀 더 다른 나라보다 활발했던 건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들 그렇게 많이 배워요. 공부하는 걸 다들 좋아하고. 그게 이제 네. 당연. 일단 뭐 기초 학력부터가 예. 다른 뭐 타 나라에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일단 뭐 어.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중고등교육도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맞아요. 중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는 물론 이게 안 좋은 측면도 있죠.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늘 긍정적인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역사에서는 이 교육열이 긍정적인 그 효과를 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광주 학생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져 3.1 운동도 사실 학생들이 또 중심에 있었었고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19, 5.18 때도 마찬가지였고 6월 항쟁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걸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는 게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주도를 하는 분위기가 그나마 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많이 배운다고 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랐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배웠었던 거였지.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엘리트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다들 엘리트니까요. 그러면 서로 미루게 되죠. 굳이 내가 이런 측면이 조금 있는 거죠. 이제 뭐 한 20-30% 정도였을 땐 우리가 사회 엘리트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각자의 어떤 스스로 역할을 자기가 갖게 되잖아요. 이게 80%를 넘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엘리트인가? 다들 대학생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로 미루게 되는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흔히 하는 말로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연인에서 눈에 띄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인데요. 뭐 소현세자 그러면 청에 잡혀갔던 인물, 굉장히 개혁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살로 죽음을 맞게 된 조선의 불운한 왕자,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오늘 역사의 재원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현세자는 굉장히 많은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누가 연기를 하셨죠? 이진욱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현세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전에 박보검 씨가 했던 역할도 아마 이 왕이 됐으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됐었으면 아마 이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타지 속의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 인조의 아들이었잖아요. 소현세자가. 우선 인조는 어떤 왕이었는지. 인조는 저희가 길게 한번 풀기도 했었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요.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선조의 손자입니다. 선조의 손자죠. 선조의 손자. 선조에게는 일단 영창대군 대군자 붙은 게 이제 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들이잖아요. 근데 네. 영창대군은 굉장히 늦게 태어났고요. 네. 원래 선조는 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광해군이 왕이 됐잖아요. 된 거죠. 하지만 선조와 광해군이 서로 임진왜란 과정 그리고 네. 원래부터도 좀 광해군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던 어떤 네. 그런 선조의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광해군 자체가 왕위를 이었지만 주변 그 왕자들이 다 경쟁자처럼 느껴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저 군들, 네. 저 군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광해군이요? 네, 광해군이요. 굉장히 싫어했었고 그 중에서도 정원군이 이제 인조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그 정원군과 당연히 사이가 이제 안 좋았었던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정원군의 첫째가 인조거든요. 원래는 능양군이었습니다. 능양군. 네. 근데 저 보시면 이제 능창군이라고 되어 있는 저분이 셋째인데 네. 저 능창군이 좀 똑똑했었나 봐요. 어렸을 네. 때부터 선조에게도 이쁨을 좀 많이 받고 막 이럴 정도로 좀 이뻐하다 보니까 광해군이 저 능창군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네, 물론 역모 사건 이런 걸 엮기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과학수사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삼세판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왕이 그냥 제가 역모야? 그럼 역모인 거죠. 뭐 예전에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뭇잎파리 파먹은 것 때문에. 그럼요. 얼마든지. 그럼 뭐 역모를 엮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치면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유배를 가서 죽어요. 죽습니다. 네. 동생이 죽은 거죠. 인조의 동생이. 약간 가슴에 칼을 품지 않나요? 그렇죠. 게다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도 죽습니다. 어머. 네. 그러다 보니 인조 입장에서는 저 능양군 시절의 인조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근데 광해군이 뭐 그렇다고 다른 정치를 그러면 기깔나게 잘했느냐 그러지도 못했었던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광해군은 이제 중립 외교, 네, 외교적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났지만 막상 국내 정치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가장 컸던 게 경복궁 중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궁궐들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던 궁궐을 이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토목공사를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불만이 쌓여 있는 중에 하나 터지게 되는 사건이 이제 폐모살제로 이제 알려진 이제 능창대군은 동생은 어떻게 보면 동생이잖아요. 네.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렇죠. 근데 좀 강력한 경쟁자였던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은 군으로서 왕이 된 사람인데 예. 아버지의 정실 왕후 밑에서 대군이 태어난 상태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영창대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창대군이 이제 못내 걸렸던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창대군을 죽이고 사실상 새 어머니죠. 네. 새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네. 폐륜적인 정치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그게 빌미가 되었었던 거죠. 그걸 빌미로 이제 능양군이 서인 세력과 손을 잡고 네.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게 이제 인조 반정이 됩니다. 예. 그 인조는 그렇게 말이 없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장남인 거잖아요. 어쨌든 네. 저 집안에 그렇죠. 아버지도 그렇게 네, 돌아가셨고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자기 남동생도 역모에 휘말려서 네. 유배지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으니까 본인은 말이 없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소현세자는 왕일 때 태어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능양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능양군 시절에 태어나서 본인이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감이 와야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왕이 되셨을까?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왕에게 견제를 받는 가장 그렇죠. 목숨이 위험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으니까 네. 하루아침에 신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네. 거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많이 아꼈습니다. 인조가. 네, 인조가 소현세자를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꼈고 근데 인조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인조는 가늠이 잘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말이 너무 없어서. 짐작이 잘 안 돼요. 말이 너무 없습니다. 네. 아예 하루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대요. 경상도 사람인가요? 저희 아빠 어릴 때 3마디. 왕족이라니까요. 왕족 서울분. 아 서울분이요. 물론 태어난 거는 다른 데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이분 고초를 많이 겪죠. 인조는. 왜냐면 일단 능양군 시절에 일단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괄의 난이라고 본인이 아끼던 신료가 저 위에서부터 난을 일으켜서 한번 피난도 가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묘호란 터집니다. 그래서 또 피난 가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터지는 게 병자호란인 거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은 왕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고초를 많이 겪어서 뭐 그랬다기보다 원래도 말이 없는데 네. 굉장히 신중한 성격인데 한 번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건 또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 일단 반정을 뭐 예를 들어 그 전에 있었던 중종 반정 같은 경우는 중종이 주도를 해서 일으켰던 반정이 아니거든요. 예. 세운 거죠. 네. 근데 이 인조 반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주도합니다. 내가 반정을 일으키겠다. 서인들과 연합해서 같이 간다. 예. 뭐 이런 거를 했었던 걸로 미루어 보면 말은 없지만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성격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아버지가 지금 보시면은 네. 정원군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를 원종이라는 추전왕으로 올립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본인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조지만 아버지 본인이 일단 반정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통성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라도 예. 뭔가 좀 그 추전 왕이 되지 않으면 정통성이 더 떨어져 보이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광해군을 한번 꺾였다가 네. 본인한테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추전왕으로 올리면 아버지가 왕이었고 나도 추전 왕이지만 네. 왕이었고 나도 그래서 왕이 된 거야라는 네. 어떤 그런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과정이 말도 안 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요. 정묘호란과 그 병자호란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다변화되는 네. 그런 상황, 좀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그래서 좀 빨리 중요한 거는 저 북방에 네. 군사 막 이런 거 내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도 아버지 왕으로 추존하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도 이거를 밀어붙이는 성격인 거죠. 엄청난 뚝심의 네.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이제 소현세자인 겁니다. 그런 고초를 많이 겪죠. 아버지가 이제 그런 성격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아는 심리학자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흙수저인데 네. 최고 정점까지 찍은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네. 우리가 딱 이 얘기 딱 꺼내면은 딱 떠오르는 왕이 있잖아요. 네. 영조예요. 영조가 사도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영화를 통해서든 네. 매체를 통해서든 많이 봐서. 네, 인조도 비슷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었고 아들을 사랑했군요. 아들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이제 정묘호란 이후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12살에 아버지가 왕이 된 네. 거잖아요. 그 말은 그 12살 이전까지는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자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보통 이제 그 궁에서 태어난 네. 원자였고 네. 뭐 세자가 책봉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면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그런 공부들을 네. 했을 텐데 12살이 많이 늦은 거 네. 아니에요? 조기 교육하잖아요. 어떤 중에서는. 보통 이제 12살에서 한 15살 요 네. 무렵엔 이미 뗄 거 다 떼고요. 사전 교육 다 해가지고 성균관에 입학해야 될 나이에요. 완전 강남의 조기 교육.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 예, 이제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 그 나이인데 아직 세자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빡세겠네요. 엄청 빡세. 2배에 기존의 세자들이 받는 것보다 2배. 시간을 네. 2배 늘려라. 하나
한 번 읽을 거 100번 읽어라.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내가 원해서 세자된 거 아닌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배운 것은 60번, 전에 배운 것은 40번 읽어라. 뭐 이 정도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도 가겠는데요,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강도 높은 교육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예. 또 정통성 없게끔 반정으로 왕이 그렇죠. 됐는데 아들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좀 교육 강도를 높였었던 예. 거죠. 근데 세자가 이때 소현 세자가 그래도 좀 영특했었나 봐요. 그걸 다 따라갑니다. 그렇죠. 사실 공부 안 되는 사람 안 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사도사제예요, 사도사제. 반기를 들잖아요. 근데 이제 소현 세자는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버지 본인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 12살쯤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 내가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르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병자호란이 딱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병자호란에 소현 세자가 청나라로 끌려가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이 드라마 속에 그려지게 되는데 네. 이게 소현 세자가 청나라로 왜 끌려가게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병자호란은 사실 과정을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한 40여일밖에 되지 않아요. 전쟁 자체는. 그리고 40여일 동안의 그 전투를 할 게 없습니다. 저기는 그냥 뭔가 대단히 뭔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싸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런 전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선의 임금과 이제 신료들과 세자까지 해서요. 남한산성에 묶여 있는 거고요. 청나라 군대는 이제 밖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물론 이제 대포도 쏘고 홍위포도 쏘고 뭐 가끔 이렇게 전투들이 있고 근데 근황병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 팔도에서 쫙 올라오거든요. 왕을 구해야 되니까요. 올라오는데 그 전투들도 거의 사실상 청나라 군에 의해서 괴멸되다시피 해버리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진짜로. 그 안에서 영화 남한산성에서나 이제 드라마 연인에서 이제 묘사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나갈 거야? 말 거야? 주전파, 강화파 싸우는 사실 그게 병자호란의 이제 전부인 거죠. 뭐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강화도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연인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강화도에서의 삶이 좀 중요했었던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공주들이나 또 다른 대군들이 여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남한산성에서 발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자는 왕 인조, 아버지 인조 옆을 계속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강화를 사실 강화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신하의 예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었었던 건 이제 강화도에서 대군들과 공주들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어떻게든 하려다가 결국은 뭐 혈족이 자기 아들 딸들이 인질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하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삼전도의 구령이라고 하는 삼계구 고드레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외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외교죠. 청나라와 조선과의 외교예요. 인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가가지고 절을 하고 신하의 예를 다했는데 나를 잡아가면 어쩌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나라의 전신이 금나라잖아요. 금나라랑 송나라랑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송나라의 황제가 우리 이제 강화를 하자라고 했다가 잡혀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전력들이 있으니 인조 입장에서는 겁이 나겠네요. 갔다가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외교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나에 대안은 대군들을 보내라. 청나라에서 요구한 거예요? 대군들을 보내라. 대군 중에 누가 갈 거냐? 다 안 가고 싶을 텐데. 그때 소현 세자가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직을 편안히 하고 군부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신이 어찌 그곳에 가기를 꺼리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요. 세자를 보내지 않고 다른 군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군도 갑니다. 복림대군도 같이 갑니다.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도 소현세자랑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군들을 보내라고 한 거니까요. 근데 사실 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뚝심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쵸.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 내가 잡혀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세자가 대신 내가 갔다 오겠다라고 자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 저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소현세자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소현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게 또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소현세자는 이미 아픕니다. 아파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 뭐 독살 당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살은 아니었던 걸로 이미 학계에서는 이제 결론을 냈는데요. 일단 정황 증거가 너무 없고요. 그다음에 소현세자가 굉장히 예전부터 아파요. 몸이 약한 편이었나 봐요. 그리고 처음에 소현세자 독살설이 나오게 됐었던 거 사실 그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표현이에요. 조선왕조 실록에 저런 표현이 있거든요.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붉은 피가 나오므로 저거는 독약 먹은 거잖아요. 네,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놨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멘트였는데 저거를 누가 한 얘기냐면 이제 염을 할 때 그 왕족 중에 한 분이 한번 따라가요. 가서 확인하는 거죠. 네, 확인을 하고 와서 사관한테 했던 이야기를 사관이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흥미로우니까 연구가 이쪽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물론 학계에서는 연구가 그렇게 이거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역사학자들이랑 적어가지고 이전까지는 저거밖에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기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심양일기라든지 심양으로 청나라에 끌려가는 과정에 쓴 일기들부터 그 사행록이랑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에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것만 놓고 보면 되게 이상한데 지금 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정도로 계속 아픕니다. 끌려가기 전에도 아프고요. 끌려가는 과정에서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또 인조가 손을 잡고 막 그 용골대라고 하는 사람이 끌고 가거든요. 그 손을 잡고 도르곤이 끌고 갔을 겁니다. 아무튼 그 손을 잡고 우리 세자 몸 안 좋으니까 온돌방에 좀 재워주라고 그럴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세자와의 사이가.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뭐 온돌방이 뭡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자요. 세자를요? 잘 데가 없잖아요. 심양까지 가. 심양까지가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심양 다음 주에 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가는 길도 먼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굉장히 험하다 보니까 그냥 뭐 몸이 약한 사람이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열악한 텐트 치고 그냥 야전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그 특이한 뭐 무슨 파이버 뭐 이래가지고 좋은 섬유가 나오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뭐 하겠지만 그런 거 없죠. 그 당시에 뭐 천에다가 나뭇가지로 그 텐트 같은 거 짓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이동을 하고 나중에 심양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북경으로 가거든요. 그 생활을 할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세자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의원들을 계속 바꿔달라고. 그 정도로 몸이 약했군요. 그 정도로 몸이 이제 약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었던 거고요.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그런 그 우리도 보면 지금도 해외 여행 오래 갔다 오거나 유학 갔다 오고 물갈이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열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한 걸로 다들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추정컨대 안 아픈 게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12살에 어쨌든 목숨의 위기를 넘치는 그런 아주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은 아버지가 왕이 된 실패하면 그냥 다 몰살이잖아요. 그 시기를 겪었고 그 세자들 공부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2배씩 시켰으니까 거기도 또 스트레스 받았을 거고요. 있었을 것이고 이 소현세자의 역할이라고 할 게 뭐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세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끌고 간 거죠. 볼모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인질로 데리고 간 거고
조선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적국이 적국이지만 적국이 될 수 없는 곳에 세자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방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외교적으로. 이 소현세자 역할이 양쪽에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를 통해서 한국을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싶고 맞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하는 청나라의 대항해서 무조건 막아줘요. 뭔가는 해줘야 하는 입장. 이걸까 양쪽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있었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8년 정도 있습니다.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울었대요. 전쟁을 2번이나 겪었잖아요, 네. 심지어. 한숨 쉬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일이 있었음이라고 보고하면 한숨 쉬면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네. 그런 스트레스를 양쪽에서 받으면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닥 안 반겨줘요? 반기는 것 같지는 또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본인은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염할 때 저렇게 죽으면 원래 저런 특징들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것만 놓고 딱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음모론 같은 게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환을 잡지 못하고 그다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과중되면서 죽었던 것으로 이제 보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이제 그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의 입장에서 보면 소현세자가 되게 개혁적인 서양 문물을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 돌아왔는데 개혁적인 소현세자의 움직임을 시기 질투하고 싫어했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독살했다. 뭐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소현세자는 몸이 약했고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건 맞아요. 소현세자가 어쨌든 청나라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을 많이 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돌아왔다. 연인에 보면 농사도 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현세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어떤 기대감 같은 건데 굉장히 이거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네요, 제가. 소현세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팩트만 얘기해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뭔가 이게 우리가 다 추측을 할 만한 것들은 풍성합니다. 그 추정 가능한 거.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가능해요. 자, 소현세자예요. 네. 자, 이제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우리 조선이 그렇게 막 추앙하던 명나라가 망하는 거를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 실제로 일부러 끌고 가거든요. 북경을 함락하는 과정에 일부러 소현세자를 끌고 갑니다. 봐라, 이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너네들이 섬기는 명은 끝났어. 네, 입성할 때 같이 가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조선에서 불고 있는 여전한 굉장히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과는 다른 어떤 사상적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일단 추측.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추측. 그다음 두 번째는 아담 샬이라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이 원래는 명나라에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천주교 선교사, 가톨릭 선교사 신부였거든요. 그 선교사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천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또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안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담 샬과 소현세자가 자주 만나요. 그럼 많이 배웠겠네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만나서 뭘 했는지, 그리고 소현세자는 아담 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추정의 대부분에. 아담 샬이 기록한 건 있어요. 소현세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서양 문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나중에 이 물건들을 조선으로 가져간다고 했다. 그리고 천주교에도 관심이 많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해서 봤겠죠? 굉장히 뛰어난 이런 분들이 역사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 아담 샬이 기록한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담 샬이 그 기록을 할 때는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중국 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이랬는데 내가 거기만 가면은 천주교 다 믿는다 그랬어.
조선의 왕자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기록할 때 조선의 왕인 줄 알아요. 아담 아주 왕이 소현세자가. 아니 뭐, 그 정도로 사실은 깊지 않은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록들이 좀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현세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아담샬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그 이유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니면 뭐 청나라가 명나라를 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록들을 남긴다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심양에서의 일기들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써 있습니다. 명이 망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게 써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명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명나라에 있었던 신하들이 청나라에 와가지고 뭐 어떤 이제 변화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뭐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면서 청나라를 끝까지 거부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그러면 청을 받아들이거나 인식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알 수 없죠. 왜냐? 그러네요, 진짜. 그 심양에서의 그 기록도 우리가 사료 비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가게 되고 누가 볼 줄 모르잖아요. 여기서 감정을 숨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드라마 연인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환양녀라고 해서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조선의 여인들에 대해서 그 남편 참 기가 막히더군요. 가보니까 벌써 와이프가 생겼고 임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아팠냐 괜찮았냐 아무 일 없었냐 안 물어보고 오랑캐에게 아무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었다면 뭐 조선의 여인들은 그랬다고 치더라도 세자가 스파이? 뭐 이렇게 몰아가는 조선의 신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기 가서 천국 물들었을 거야.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청나라에서는 그걸 계속 활용해요. 세자를 가지고 인조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 막 용 그려져 있는 왕만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입어보라고 막 하거나 계속 흘려요. 가서 그냥 인조 패하고 너 왕해? 왕 해볼래? 뭐 이런 소문들을 계속 흘리는 거죠. 이건 소현세자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소현세자에 대한 기대 중에 가장 컸던 한국 사람들의 기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막 장사하고 농사졌었던 건데 그 맥락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 행위 자체를 인조는 싫어합니다. 인조는 싫어요. 왜요? 장사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대부 입장에서? 그다음에 뭔가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거가 나중에 여기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나한테 오겠다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렇게 가까운 부자 사이였는데. 근데 8년을 떨어져 있고 그 8년 동안 적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소현세자가 그런 일을 했었던 거는 자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를 지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돈을 대줬습니다. 청나라 쪽에. 왜냐면 한 500명이 가요. 조선 사람들이. 근데 돈을 대줬어요. 인질로 잡아왔지만 자기네들이 데리고 온 거니까. 먹이고 입히고 뭐 먹이고 입히는 거로 돈을 대줬어요. 근데 5년 정도 있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야 몽골 애들도 끌려왔다가 우리 한 1, 2년 해줬는데 알아서 다 크던데 너네는 이제 5년이나 지났으면 우리가 5년 동안 지원해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조선에서는 돈을 그렇게까지 넉넉하게 대어주지 않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 했을 수도 있고 인조. 근데 그 500명의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조정 같은 게 있어요. 그 심양관인데 심양관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심양관이 사실상의 청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외교관 같은 겁니다. 주청 조선관 같은 거죠. 여기에서도 관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듭니다. 농사 짓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진짜 훌륭하긴 하네요. 생존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농사 현장이나 뭐 장사를 하고 그 현장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심양관의 최고 우두머리가 소현세자니까 그가 주도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농사 현장에 직접 왔었던 적도 거의 없고 일단 뭐 장사를 하는 거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역할을 했었던 모습은 기록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쵸. 알기 좀 어렵죠. 궁에서 네. 생활하던 세자가 그죠. 12살에 궁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알기가 사실 그죠. 만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과연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풍성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소현세자의 역할이라고 할 만한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왕이 됐다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역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면 그 서양 문물을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청나라는 왜 서구 열강이 망했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현세자 한 사람으로 조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상 자체가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소현세자의 그 생존 그 기록들을 아주 짧게 인조가 좀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싫어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소현세자를. 근데 이 아들 너무 불쌍한데요. 아빠 대신에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의심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이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죽었어? 잘 됐네? 라고까지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진짜. 예, 오늘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심양 가시는 거죠? 예. 잘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 심양에서 있었던 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